안녕하세요. 지원서원 아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위장임차인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경매를 중심으로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력과 대항력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임대인 외 제3자, 즉 새로운 집주인, 여기서는 양수인, 일반 매매일 경우는 양수인이고요. 경매로 진행됐을 경우엔 경락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의 임차권은 대항력권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의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되고요. 주택의 인도, 여긴 점유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점유가 아닌 일부 집만 놓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무엇이냐면 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8월 달에 만약에 계약을 했고요. 이 8월 달, 8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은 9월 3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 집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얘기할 때, 야, 나는 중간에 9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고 짐을 몇 개만 갖다 놓고 있다가 9월 30일 날 잔금을 내겠다라고 하고 이 8월 초에 계약을 가진 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냐면 이 9월 1일 짐을 갖다는 9월 1일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왜? 주택에 점유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가 9월 1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9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의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오기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지만 임차인 자신의 과실로 인한 오기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101호, 102호가 있었어요. 이렇게 집이. 자, 그런데 전입신고로 가서 전입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걸로 임차인이 신고를 한다고 서류를 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요거를 201호라고 했다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실수로 해서 101호인데 201호라고 잘못 기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계속 죽어야 하며 주민등록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전입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도에 이 집을 들어가 전입신고를 했다가 잠시 다른 집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방대학교를 가는 경우 원룸도 얻어주고 또한 직장 때문에 전입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2014년에 발생이 되고, 예, 그러다가 그게 해소가 돼서 16년에 다시 이쪽으로 전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2010년도에 전입이 있었지만 뺐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2016년도로 대학력이 생기는 거지 2010년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학력을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구성원이 A라는 엄마, B라는 아빠, C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다 전입이 돼 있고요. 일이 있어서 이 A가 전입이 잠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아까처럼 옮겼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예, 중간에 뺐다 옮겼지만, 예, B와 C가 전입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A는 맨 처음 그 전입신고일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원,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기재하여야 됩니다. 즉 다가구 주택을 4세대 주택 용도 변경 시에 동호수를 기재해야 재전입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아파트, 다세대 빌라라고 해서 개별 호수마다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고 명의가 따로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고요. 이 경우에는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등기부 등본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 소유의 어떻게 보면 1인 소유의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원만 기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룸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사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각 호수를 집어넣지 않고 집원만 기재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가끔씩 보면 안산이나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1인 소유 가구였다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개별 호수별로 분양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세입자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동호수를 기재하여 재전입 신고를 해야 대학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1인 소유 단독주택을 분류되어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집원만 기재해도 대학력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 위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포함의 경우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집원만 기재하거나 잘못된 동호를 기재하면 대학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뒤에 사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문에 있는 호수와 등기부 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건축물 관리 대장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므로 호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면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나동을 B동이나 E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두 개의 동이 있어요. 빌라가. 그러면 여기가 A동이라고 써 있고 여기가 B동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가동, 나동, 또 다른 경우에는 101동, 102동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딱 두 동이 있으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라고 해도 되고 가, 나, 101, 102호 해도
이 순서만 맞다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거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인이 점유 보조자를 통해 점유한 경우에도 재학 요건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점유 보조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빠, 엄마, 자녀가 있을 때 자녀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세대주예요. A라는 아빠가, B라는 엄마가 있고 C라는 자녀가 있을 때 맨 처음에 전입신고를 A라는 사람이 안 하고 B라는 엄마 이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A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도 이 B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한 때부터 대항 요건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라는 부분과 임차권을 양도 이렇게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와 동시에 임차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인 이 일부터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A가 이 집주인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B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 A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A 다시라고 세입자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집을 팔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전세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A는 소유자였지만 이 A 다시가 되면서 소유자의 지위가 아닌 세입자의 지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뀐 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유자의 지위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 그러니까 대항력 의미가 없었던 거고, 진정한 이 대항력은 이 세입자의 보통 대항력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A 다시인 세입자로 됐을 때 그때 당시 다음날 0시가 임차인으로서 여기 보시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격력이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배당 요구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인도명령 신청 시 무조건 기각이 되고요. 따라서 진성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에서 낙찰자는 경매에 낙찰받은 금액에서 추가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낮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선순위 가장 임차인이란 경매에서 자신들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하여 또는 낙찰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나 허위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선순위 임차인은 잘 해결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내가 거의 100% 가까이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실제로 선순위 임차인을 잘못해서 가장 임차인이라 생각해서 입찰을 하고 보증금이 미납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요. 심지어는 한 사건에 대해서 2번, 3번까지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가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서류만 볼 게 아니라 확인에 또 확인, 현장까지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가장 임차인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차이가 많은 경우, 즉 전입을 2004년에 했는데 확정일자를 2007년이나 2008년으로 한 3, 4년 뒤에 한 경우, 이런 경우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친구, 친척, 가족인 경우, 경매 당하면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기존에 전입신고를 한 걸 내세워서 가장 임차인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호수에 동시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한 가구에 한 세대에 2개의 가족이, 그러니까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이 동시에 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가가 임대시의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즉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3억 하는 전셋집에 1억 정도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뭐냐면 신고를 전입신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 뒤에 되면 가족인지 친척인지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계약서를 대출이 있을 경우 이렇게 1억이라고 3억인데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일과 주택인도일이 틀린 경우, 주택인도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이기 때문에 주택인도일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아까 말한 종전 소유자의 경우 집을 매매하고 그대로 살 경우에는 세입자로는 집을 매매한 그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발생한다라는 얘기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의 점유관계 관련 진술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유자와 임차인의 직접 계약인지,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나중에라도 이 소유자와 임차인, 즉 그러니까 임차인, 가장 임차인이 서로 짜고서 과거에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계약서를 만들면 그거는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판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따져보는 게 공인중개사, 즉 제3자가 중개를 해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여부,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 계약의 체계, 즉 뭐냐면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는데 세입자가 C가 이 중간에 들어오면 이 C는 A랑 계약을 해야지, C는 A랑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B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계약 일자, 실제 돈 지급일 차이가 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끔씩 위장임차인 경우에는 보통의 계약금, 잔금 이렇게 하는데 입주를 한 날을 중도금을 하고 심지어는 6개월하고 1년 이후에 잔금을 처리한 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통장에 돈 주고 받은 거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전하게 임차인의 전세금을 감안하여 실행됐는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대출금이 4억 있다 얘기죠. 4억. 그런데 세입자가 보니까
3억으로 예, 임차보증금 설정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2008년도나 이럴 때 가격이 비쌀 때 7억짜리 분양을 한 거예요. 7억짜리. 그런데 이때 대출금이 2억이 있었고요. 세입자가 3억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였는데 나중에 이 7억짜리 집이 4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봤을 때는 4억짜리 집인데 2억이 대출금이 있고 3억이 세입자 보증금이 있다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과거에 이렇게 비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서 잘 판단해야지 진성 임차인인데 가량 임차인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전소유자였는지는 아까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무상임차인 각서 제출 여부인데 이 무상임차인 각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상임차인 각서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무상임차인 각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무상거주각서의 발생 배경을 보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대출금의 회수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로 하여금 유상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 봤는데 이 경우에 소유자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세입자한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한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상거주각서에 잘못됐네 오타가 났네요. 무상거주각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은행 직원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고 향후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해당 은행에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에 판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있는데 판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은행에 무상임차인 각서를 주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세입자한테 실제로 진성인 세입자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무상임차인 각서를 은행에서 받아오라고 한다. 그러니 좀 세입자한테 이것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세입자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해서 은행에 제출이 된 거고요.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당시 임차인은 집행관 조사, 집행관이 보면 현황조사서가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임차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즉 뭐냐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세입자는 은행에는 대항할 수 없다. 왜? 세입자 본인이 은행에다가 자기는 무상임차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은행에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은행에 대항할 수 없고요. 하지만 경매 낙찰자가 무상임차인 각서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했을 세입자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만 낙찰자는 제3자의 관계이고 법원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고요.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놨는데 내용을 살펴볼게요. 건물 명도라고 해서 1987년도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입니다. 이 판결 요지가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박스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법원 판결문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있어서 집달관이 작성한 임대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임차인이거든요.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무기한으로 입주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 보고되어 있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제 경매 낙찰자인데 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인도명의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인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현황조사서, 법원의 문서인 현황조사서랑 매각물건 문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이 세입자가 2천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편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경매 절차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피고의 임대차 사실 숨겼다 하여도 뭐냐면 은행에 무상임차인 각서를 줬다는 얘기고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를 분명히 한 이상 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세입자가 진성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경매 가격을 결정하게끔 신뢰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일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 세입자의 이 사건 동시 이행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동시 이행의 항변이란 건 뭐냐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 나가겠다, 동시이행이죠. 돈을 받는 거랑 집을 비우는 거랑 그 얘기고요.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시는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률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즉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얘기예요. 낙찰자는 제3의 관계이고 법원 조상에는 그 내용이 명확히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판례 건은 지금 봤고요. 빌라 같은 경우 아까 현황상 실제 공부상 틀린 경우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올려있는 글인데요. 재작년인가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경우에요. 옆집 경매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해서 건설업자 차고 위에 쫓겨날 위기에 내몰린 70대 노부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15평 남짓한 빌라에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살아가던 노부부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 탓에 노부부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날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매에 넘어간 집은 옆집은 303호였고 노부부는 402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호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402호에 살던 노부부가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노부부가 살고 있는 402호가 건축물 대장에 403호로 표시되어 있었고 경매에 넘어간 403호는 402호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건축물 대장하고 실제 그 위에 문에 적힌 402호, 403호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 도면을 가지고 따져보면 노부부의 진짜 집은 살고 있던 402호가 아닌 옆집인 403호가 되고 403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건축물 도면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노부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노부부는 도면에 표시된 403호에 현재 살고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 대상에 제외돼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부는 빌라하우스를 도면과 다르게 편취한 건설업자,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다 할 대책조차 세우지 못합니다. 현재는 노부의 딱한 사정을 알려주면서 빌라 403호 경매 잠시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량에 다 그 상호인 승인을 받고 이런 거예요. 도면에 구청에 402호, 403호 이렇게 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짓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여기다 위에 보면 문패를 여기다 402호 여기다 403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입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할 때 여기는 원래 403호인데 402호라고 문패가 돼 있으니까 402호인가 보다 하고 402호로 계약서를 쓴 경우에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따라가기 때문에 이 공사업자가 문패를 잘못 붙여서 그걸 갖다 잘못 오인해서 일로 들어가서 402호라고 되어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죠. 여기 이제 제가 쭉 판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빌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 자, 실제로 올해 2번이나 나왔던 경우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저도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찰을 했는데 폐차를 했었고요. 기본 내역을 보면 2704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현황상과 건축물 대장 도면이 등재인 호수 및 위치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나와 있어요. 즉 뭐냐면 예, 두 개가 있어요. 도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법원에 매각 물건 명세서랑 그 감정평가서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3703호 3704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가 공부상, 예, 공적 공부라고 하면 공적 장부라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 도면이 아닌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에는 여기가 3703호, 3704호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현황상 예, 3704호, 3703호로 문패가 잘못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호는 밑에 보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문패를 붙이는 사람이 요거를 1, 2, 3, 4로 붙였어요. 1, 2, 3, 4로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잘못 알고 붙인 거죠. 실제로는 호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패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이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써놨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건의 경우 초기에 분양 승인 받을 당시에 왼쪽이 3호 라인이고 오른쪽이 4호 라인으로 도면을 만들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작업자가 호스를 붙일 때 3호, 4호를 반대로 붙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 써놨지만 어떻게 될까요? 공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나라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이며 이를 줄여서 공부라고 합니다. 현황은 실제로 주택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는 혹은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경매 법원칙은 뭐냐면 대법원 판례는 1원칙은 경매에서 모든 내용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2원칙 잘못해서 세입자가 실제로 현황상을 보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현황상 그 현황상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만나서 명도를 하고요. 현황상 있는 데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호수에 가서 집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 당신이 이쪽으로 살고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집주인이 있다면 그나마 가능한데 세입자라고 그러면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특수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예, 그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나 빌라에 여러 채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건을 가지고 제가 평택에 재작년에 건축과를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예, 그런 거죠. 당신들이 동호수 현황상에 되는 그거를 바꿔 달고, 예, 바꿔 달아라. 그래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참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 그 초보자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장 임차인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서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